네. 중국 현대사 중에서 개혁 개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개혁 개방 때 중국의 그 전체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개혁 개방이 1978년도부터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1970년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중요한 거는 중국이 1970년도에 네, 인민공사, 대약진, 그리고 그거는 그 70년도 전이죠. 중화인민공화 설립된 다음에 인민공사 대약진 운동 실패를 해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서 76년도에 마오쩌둥 네, 서거를 하고 또 중국의 국무총리周恩来서거하면서 4인방 여기 지금 보이는 4명 아까 정승희 학생도 발표를 했는데 4명이 문화대 혁명을 주도를 하면서 이 시기에 엄청나게 파괴를 하는 네, 주 반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춘차오라는 사람, 짱칭, 그다음 왕홍元, 그리고 야원元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같이 다른 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몇 명 중에서 2005년 사망을 하고 1991년도에 감옥에 자살을 했다. 뭐 이렇게 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네. 4인방이 그때 문화대 혁명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바로 마오쩌둥이 서거를 하니까 바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4인방을 숙출을 하게 됩니다. 숙출을 하게 돼서 이제 전국을 혼란에 몰아갔다는 죄명을 씌우면서 숙출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문화대 혁명이 이제 막을 내리면 돼. 그 문화대 혁명이 막을 내리면서 누가 정권을 복권을 하게 되는가 하면 덩샤오핑이 정권을 복권하게 됩니다. 그럼 덩샤오핑은 어떤 인물입니까? 대약진 운동 실패 때 류샤오치가 주석되면서 뭘 했습니까? 경제 조정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럼 경제 조정 정책에 같이 동참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덩샤오핑도 마찬가지 마오쩌둥과 같이 네, 공산당 설립 때부터 시작해서 항일운동, 중화인민공화국 설립하면서 이렇게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문화대 혁명 때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샤오핑이 복권을 하고 4인방 체포 다음에는 화구펑이란 이분이 화구펑입니다. 화구펑이란 분이 정치적 기반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덩샤오핑을 복권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덩샤오핑과 화구펑이 정치적 노선에서 갈등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화구펑은 마오쩌둥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노선을 가자. 그런데 덩샤오핑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자. 그래서 경제 조정 정책 때도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은 대학진 운동 실패는 방법이 틀렸다. 접근 방법이 틀렸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뭐라 했습니까? 열정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를 설립할 때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야 된다. 그렇다면 덩샤오핑과 류샤오치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자 이런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오쩌둥 노선을 사회주의 노선을 가려고 하는 화고펑과 덩샤오핑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덩샤오핑이 복권된 다음에 이제 실시구시란 사상을 중국 현대화 노선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현대화는 무엇인가?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을 현대화로 이제 목표를 두고 발전시키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엄청나는 공산당 내부의 분들한테 이제 옹호를 받으면서 덩샤오핑이 복권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거펑과 덩샤오핑 사이의 노선 갈등을 빚는 사이에 이제 1978년도죠. 5월 11일 날 중국의 광명일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바로 여기에 네, 중국어를 아시면 이거는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实践是检验真理的唯一标准. 실천은
진리,真理,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그래서 무조건 실천해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게 되는데 이 문장이 엄청난 파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부 당 간부 안에서는 군, 덩샤오핑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1978년도 12월에 열린 중국 당의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노선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의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아니라 화고펑이란 분인데 화고펑은 오히려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자. 근데 덩샤오핑 가자 하는 방향은 자본주의 노선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특색을 어떤 가진 그런 노선을 가는 거죠. 실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개혁은 경직된 중국 체질을 개혁 개방은 대외 개방,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외국이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개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중국은 1976년도의 문화대 혁명이 끝나면서 중국 경제는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실패를 해서 많이 손실을 입었잖아요. 거기에다가 66년도부터 76년도까지 10년 동안 문화대 혁명을 겪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경제가 사실 일어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는 굉장히 열악한데 이 개혁 개방을 하면 엄청나게 또 다른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도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을 같이 봅시다. 네,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의 주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을 고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이제는 그 앞에서 걸어왔던 사회주의 노선, 그리고 사회주의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정치의 정계의 어떤 파벌 싸움이 너무나도 지쳤기 때문에 경제를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조정정책 때 잠깐 빛났던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같이 믿는 거죠. 그래서 덩샤오핑 계획개방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농업 부분의 개혁입니다. 옛날에는 민민공사화가 있어서 모든 것을 나라에 헌납을 하고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같이 일을 했다면 농업 부분 개혁을 해야 되고 국유기업, 국유기업 바로 이제 국가 소유 기업입니다. 개혁. 그다음 사유 기업을 허용했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중화민공화국 설립된 다음에 자본가와 사유,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나라에 헌납했다며 이거를 이렇게 허용을 하고 당정 분리를 하는 거죠. 당과 정권을 이제 분리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분권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사유제도가 아닐 때는 국유제도일 때는 전체적인 그 이익 중에 80%는 중앙정부 가져가고 20%만 지방정부에서 남아서 이익을 가지고 운영했던 굉장히 어려웠다면 지금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분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개혁 개방을 해라. 그리고 개방 외국 기업이 중국 내 진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외국 기업이 중국 진출 자체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초창기 때는 완전 폐쇄적인 이 정책을 진행했다면 외국 기업이 중국 내 진출을 허용하고 외국 자본 그리고 경제 특구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해서 모든 중국의 어느 곳이나 다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특구를 딱 몇 개를 지정해서 시범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인플레 현상을 초래해서 물가 상승, 폭승을 하게 되고 또 사회 불만도 엄청나게 생기게 되면서 천안문 사태가 계기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보면 덩샤오핑 개혁 개방을 보게 되면 사실 개혁 개방이 중국을 엄청나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78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현대사를 딱 보게 되면 중국이 78년도 전까지는 정말 어렵게 살았잖아요. 네, 문화대 혁명을 겪고 대약진 운동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는 특별히 이제 발전한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열악했다면 개혁 개방 자체가 중국을 이제 발전을 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에 대한 이구심과 함께 속전 정책으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남순 강화, 이게 남방의
계획개방 특구를 보면서 가서 순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큰 이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천안문 사태. 그럼 천안문 사태는 계획 개방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게 대학생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사태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유혈 진압을 했기 때문에 덩샤오핑 정권에서 이제 물러나고 짱점의 체제로 돌아가는 그 계기가 됩니다. 이거는 천안문 사태 부분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계획 개방을 보게 되면 이게 1992년도입니다. 한 달가량 중국의 무한,深圳, 주하이, 상하이 등 지역을 시찰해서 계획 개방을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또 발전하다가 멈추는데 그걸 독려하는 차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싱社 싱知 이게 무슨가 하면 이 특색이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 방향은 사회주의 방향으로 나가는가 자본주의 방향으로 나가는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중국의 초창기 때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3개 유리.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중국에 유리하는 거를 봐야 된다. 그럼 3개 유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이 채택한 길이. 두 번째는 종합 국력을 키우는 데 유리한가? 세 번째는 인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한가? 이 세 가지가 다 유리하다 하면 그러면 중국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럼 이 길이 사회주의 길인지 자본주의 길인지 사실 정책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길인데 정책적으로 경제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냐 사회주의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 개방이 성공하는 제일 큰 원인도 이 덩샤오핑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이론을 내놓는데 이 이론을 근거로 중국은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내적 보게 되면 농업 부분에 계획을 해서 이제 농민들이 스스로 공동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들에게 땅을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사실 이 땅은 나라의 땅이고 이 농민들이 땅을 매년에 얼마 정도를 나라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이 땅에 대한 이익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78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도 이 동안 생산량이 8배가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이구력을 어떻게 보면 끌어낸 거죠. 근데 인민공사화 때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받는 건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 그 다음 기업 부문 개혁은 기업 부분에는 신상품 개발 장려하고 우수 기술자 고용을 이제 독려하면서 경제 책임질 도입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기능을 분리하는데 옛날엔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부는 기업을 모르는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기 기능을 다시 되살리는 그 덕분에 78년도에 국민소득이 84년도에 가서 불과 몇 년이죠? 6년 만이죠. 거의 2배가량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증가하였다는 부분. 그래서 중국의 이제 이 방법이 중국 현실에서는 맞다고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개체호 경제를 허용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개체호랑 끄티호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 7인 이하 자영업자를 말하는 게 개체호입니다. 보통 제조업이나 판매업, 서비스업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는 스스로 사장이 될 수 있는 거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총 580만 개체호가 2006년도에 와서는 2,505만 호로 늘어나고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죠. 저희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일 하면서도 위챗으로 물건을 팔고 아마 이거를 만약 이제 개체호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계획 개방에 대한 그
받은 혜택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대외 개방, 경제 특구 개방. 경제 특구 개방은 사실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기업 개방을 하면 안 되고, 사실 여기에 보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그쵸? 요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바다의 여기에 기준이죠. 여기에 몇 곳을 먼저 지정해서 시범을 하는 겁니다. 시범을 해서 성공을 하면 이것을 좀 더 중간도 좀 더 촘촘히 이어서 선으로 만드는 거죠. 선으로 만들어서 또 계획 개방이 좋은 효과를 봤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으로 면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면으로. 그래서 중국의 계획 개방은 한 번에 계획 개방한 거 아니라 몇 개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몇 개 지역을 계획 개방한 다음에 좋으니까 선으로 쭉 이어서, 그래서 연해 지역, 바로 바다 가까운 지역의 도시가 먼저 발달을 하게 되고, 이 먼저 발달한 사람들이 경험을 쌓아서 안쪽으로 가면서 발달을 하니까 사실 이런 쪽의 발달이 훨씬 더, 계획 개방 78년도 시작했지만 이 지역은 피부로 느낄 땐 이미 꽤 늦은 편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계획 개방을 먼저 맛본 사람들이 기회라는 걸 알게 되어서 앞에서 이제 이 다른 지역에서 계획 개방할 때 어떻게 하죠? 거기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이분들이 항상 더 먼저 잡는 거죠. 이게 바로 나중에 이제 인플레 현상을 나오면서 계획 개방의 문제점을 도려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계획 개방은, 대외 개방은 정책 3개 단계. 점으로 먼저 시작해요. 이 점, 하얀 점 요 몇 개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광동, 부지행성 4개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 점을 이어줍니다. 이걸 점을 쭉쭉 이어서 연해 경제 개발구를 확대한 다음에 또 괜찮네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이어서 면으로 갑니다. 중국 전 지역.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남방이 원래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불구하고 계획 개방까지 먼저 물을 탔으니까 중국 경제는 남방, 동남쪽, 여기가 동남입니다. 동남쪽이 훨씬 더 계획 개방을 먼저 탔죠. 그래서 모든 이익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남방에 가게 되면, 동남쪽 가게 되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빈부격차가 바로 이 정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동의했냐? 선부론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부를 창출한 다음에 이분들이 또 후에 경력을 쌓아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더 부유해질 거다. 이런 사상을 이제 유입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부론을 받아들이고 계획 개방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동남아 쪽과 북쪽, 안쪽에는 엄청나게 경제적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강의를 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요즘은 이제 내용을 좀 더 숙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